안녕하세요. 저는 곧 해외로 출국하는 30대 여성입니다. 한국에서의 추억들을 되돌아보니 정말 다양한 일들이 많았네요. 슬프고 답답하고 힘들었던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좋은 사람들을 만나 힐링하고 재밌게 즐겼던 일들도 많답니다. 그 좋은 추억들을 잘 간직하면서 다시 전 원래의 일상으로 되돌아가려고요. 사실 전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해외에서 성인까지 쭉 자랐어요. 그래서 다들 한국어에 서툴 거라고 했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는 뿌리를 잊으면 안 된다면서 한국어 공부를 열정적으로 가르치셨죠. 그래서 크게 티가 날 정도로 어눌하지는 않은 편이에요. 성인이 되고 나서는 한국이 궁금해서 종종 들어왔었는데 그러다 남편을 만났고 저희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제 사연은 바로 제 결혼기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훌훌 털어놓고 가려고요. 전 해외에서 쭉 살았지만 남편은 한국에서도 본인 고향을 벗어나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에게는 미혼인 형과 기혼인 누나 2명이 있었는데 주변에서도 시집살이가 장난 아닐 수 있다고 했었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처음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갔을 때 저희 계획을 말씀드렸어요. 엄마, 아빠, 우리 결혼하려고. 수진이가 지금 잠깐 직장을 쉬고 있어서 여기 있는 건데 아마 길면 3년 안에 해외로 나가야 할 것 같아. 나도 수진이 해외 가는 기간에 맞춰서 해외 지사 근무 신청할 거야. 지금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니까 엄마, 아빠도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회사에서도 해외 지사 근무자 구하기 힘들어서 아마 3년 정도 지내다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아이고, 우리 아들이랑 어떻게 떨어져서 지내니? 그냥 한국에서 이렇게 지내는 것처럼 지내면 안 되는 거야? 아이고, 엄마는 우리 막내 못 보고서는 못 산다. 그럼 너희 결혼하고 나서 신혼집은 어쩌려고? 그러면 너희가 지금 밖에서 살기도 애매한 기간이잖아. 말은 3년이라고 했지만 언제 발령이 떨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일단 한국에 있는 동안만이라도 우리랑 합가를 해서 지내는 건 어떠니? 해외에 나가서 살면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인데 이참에 그동안 지내면서 친해지기도 하고. 엄마, 나야 엄마 아빠랑 가족이지만 아직 수진이는 어색하지. 그리고 수진이는 해외에서 지내가지고 한국 고부 사이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몰라. 그렇게 되면 엄마도 불편할걸? 어차피 해외 나간다고 해서 영영 나가 있을 것도 아니고 자주 들어올 텐데 벌써부터 무슨 걱정을 그렇게 해. 지금 수진이가 지내고 있는 오피스텔 있으니까 일단 거기서 지내면 돼. 아무리 그래도 이번 기회 아니면 언제 또 시댁 식구들이랑 살아보겠니? 그다지 긴 시간도 아니고 솔직히 우리 가족들은 다 바쁘게 사니까 같이 살아봤자 서로 마주할 시간도 많지 않을 거야. 네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시집살이나 할 것 같니? 나는 애초에 네 할머니한테 너무 당해가지고 우리 며느리한테는 그럴 생각 추워도 없어. 처음 뵀던 시모는 너무나 쿨하신 분이셨는데 생각보다 성격도 좋으셨고 아쉬워하시긴 했지만 해외 지사 근무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셨죠. 그래도 자식이 해외에 나가 살게 되면 얼굴 보며 살기 힘드니 마음이 힘드시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남이었던 저도 이랬는데 남편은 시부모님의 말을 듣고선 더 약해졌죠. 처음에는 합가를 반대했지만 남편도 점점 마음이 바뀌었고 온 시댁 식구들이 저를 회유하고 부탁하면서 전 시댁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어차피 저나 남편이나 해외로 나갈 거고 그냥 트러블 없이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을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신혼여행에서 돌아오고 난 후부터
암흑길은 펼쳐졌어요. 저녁 비행기로 입국하고 바로 다음날 새벽, 너무 피곤해 깊이 잠들어 있는데 누군가가 제 팔을 꽉 쥐고선 흔들며 깨웠습니다. 눈을 떠보니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시더라고요. 저한테 조용히 하라면서 손짓을 하시고서는 팔을 잡고 나가셨어요. 어머님, 이 새벽에 무슨 일로? 아직 해도 안 떴어요. 지금 5시인데 갑자기 저는 왜 깨우신 거예요? 무슨 일 있으세요? 남편 옆에서 자고 있는데 남편인 줄 알고 깨우신 거예요? 제가 아니면 들어가서 남편한테 일어나 나가 보라고 할게요. 아, 어머님, 밥하시려고 하셨구나. 저는 아침 잘 안 먹어요. 잠을 더 자는 게 좋아서 저는 더 잠잘게요. 근데 벌써 밥을 먹어요? 예, 해가 중천에 떠서 밥하려면 늦어. 아직도 자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알람은 하나도 안 해놓고 잤니? 안 그래도 내가 어제 말을 해야지 하다가 깜빡 말을 못했어. 너는 해외에서 자라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한국인은 밥심이야. 이제부터 아침밥 해야지. 아직까지 자버리면 어쩌려고 그래? 얼른 쌀 씻고 밥 안 쳐. 밥은 할 줄 아는 거지? 그 정도는 기본으로 배우고 와야지. 네? 지금 어머님 저한테 밥 차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 아침밥 안 먹어요. 거기다가 남편도 아침에는 소화도 안 되고 더부룩해서 하루 종일 불편하다고 우유며 빵이며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안 먹던데. 혹시 다른 식구들이 아침밥을 먹는다고 했어요? 근데 남편이 어릴 적부터 아침밥 먹는 습관이 없었다면서 그런 건 걱정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아이고, 우리 창욱이가 배려심이 깊어가지고 와이프 아침에 일찍 일어날까봐 그렇게 거짓말을 했나 보다. 제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다 밥 먹고 나가. 너랑 연애하느라고 아침밥을 굶다 보니까 습관이 된 거지. 원래 우리랑 살 때는 그러지 않았어. 어쨌든 우리는 저녁에 밥이 남아도 뒀다가 내가 해치우고 식구들은 다들 새밥 지어서 먹이니까 얼른 밥하렴. 시모의 말에 저는 등 떠밀리듯이 밥상을 차리게 되었어요. 시모는 가만히 서서 이걸 씻으라 저걸 씻으라 명령만 하셨고 재료를 손질하고 데우고 하는 건 제가 다 하게 되었죠. 그렇게 열심히 밥상을 차리고 나서 보니 아침 해가 뜨고 있더라고요. 하나둘씩 출근을 위해서 나오는데 차려진 밥상을 보고서는 아버님이고 아주버님이고 남편이고 아무도 먹지도 않고 그냥 나갔어요. 시모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당황스러워했지만 아무렇지 않은 듯 밥상을 정리하면서 저에게는 네가 처음 와서 어색해 그런가 보다며 제 탓을 하시고선 치우라고 시키셨답니다. 그날로로 아침상을 다시 차리지는 않았지만 왠지 시어머니가 각오하고 시킨 것 같다 싶어서 남편과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자기, 근데 원래 아침밥 안 먹는다고 한 거 아니었어? 나도 들어보니까 한국에서는 아침에 든든하게 먹는다고 해서 나도 저번에 데이트할 때 물어봤잖아. 근데 자기가 평생 아침밥 먹어본 적 없는 것 같다고 했었지? 근데 어머님 말로는 계속 아침밥 다 해 먹었다던데? 매일매일 아침마다 새밥 지어서 드신대. 당신은 그럼 매일 새밥 지으시는 걸 몰랐던 거야? 뭐? 자기야, 이거 엄마가 자기 키 잡으려고 그랬나 보다. 엄마 진짜 웃기네. 시집살이 안 시킬 것처럼 하더니만 결국 엄마도 시어머니였네. 아니 원래 한국 시어머니들은 며느리 기 잡으려고 한 번씩 말도 안 되는 거 시키긴 해. 한국은 원래 다 이렇고 솔직히 시어머니가 뭐 잘못하라고 시키겠어? 그냥 잘 되라고 하는 거고
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당신도 그냥 맞춰드려. 그래? 내가 들었던 시어머니랑 며느리들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내 친구 알지? 대학 같이 나온 친구. 걔도 한국 사람이랑 결혼했거든? 근데 거기 시어머니는 엄청 좋으시다면서 말했거든. 그래서 난 어머님도 그럴 거라 생각을 했는데 나 이번에 진짜 당황스러웠어. 일단 피곤하기도 하고 계속 옆에서 어머님이 해보라고 자꾸 시키시니까 억지로 하긴 했는데. 에이,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외국물 어느 정도 먹은 사람들이잖아. 거기다가 당신 친구랑 결혼한 사람도 해외에 살던 사람들이고. 그럼 우리랑은 다르지. 우리는 한국에만 있었던 오리지널인데 마인드 자체가 다르지 않겠어? 거기 의견 참고하면 트러블만 생기니까 그런 거 듣지 말고 그냥 어른들 맞춰주는 게 한국 예의야. 알았지? 남편의 말에 솔직히 처음에는 황당하더라고요.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이런 시댁은 거르라는 게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차 싶었지만 그때 당시는 남편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꾹 참았어요. 거기다가 부모님께서 걱정도 많으셔서 조금만 더 버텨보자 생각을 했었죠. 시모는 아무래도 아들이랑 곧 떨어져서 살아야 하니 그런 감정들 때문에 더 그러실 수 있겠다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시모 한 명만 그랬다면 좋았겠지만 시댁 식구들 모두 저와 맞진 않았는데 주말마다 시집간 두 누나들은 어린 조카들을 다 데리고 시댁으로 왔어요. 시댁으로 오면 4명의 조카를 모두 저에게 맡기곤 하셨죠. 올케, 해외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영어 잘하지 않아? 올케 영어권 국가에서 산 거 맞지? 그럼 이제부터 올케한테 공짜 과외 받으면 되겠네. 이제부터 올케는 우리 애들 앞에서 영어만 써. 우리 애들이랑 프리토킹 좀 해줘봐. 그래도 우리 애들 어릴 때부터 영유 다녀서 대화는 되거든? 올케도 계속 한국말만 하니까 힘들 거 아니야. 이럴 때 영어 좀 써야 편하지. 그래, 우리가 올케 생각해서 영어 좀 하는 우리 애들 데리고 온 거야. 근데 오늘 우리 온다고 했는데 아직 밥도 안 했어? 아니 벌써 점심인데. 아무것도 안 차려 있으면 우린 뭐 먹어? 굶어? 올케 일단 밥부터 차려. 엄마가 오늘 한우 구워 먹자고 했는데 저녁에 먹을 건가 보네. 엄마는 어디 갔어? 올케, 이제는 음식 좀 하지? 저번에 했던 건 좀 짜더라. 아, 어머님 아침에 모임 있다고 가셨어요. 안 그래도 안 오실 줄 알아서 아무것도 준비 안 했는데 남편이랑 아주버님, 아버님도 다 일이 있으시다고 나가셨고 아마 저녁 늦게나 들어오실 것 같아요. 저도 오랜만에 밖에 외출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제가 뭐 해드리진 못할 것 같네요. 그래? 올케는 누구 만나러 가는데? 어차피 올케 한국에서 만날 사람 없잖아. 또 그냥 혼자 드라이브 가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유, 밖에 나가서 혼자서 돈 쓸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러면 애들 좀 보고 있어봐. 우리 오랜만에 둘이서 술 한잔하고 올 테니까. 1~2시간 정도만 애들 좀 봐줘. 이런 기회 흔치 않아. 올케 좋겠다. 오늘은 밥상 따로 안 차려도 되겠네. 애들은 그냥 대충 밥에 미역국 끓이고 갈비 있지? 아마 저번에 내가 보낸 갈비 있을 텐데 그걸로 갈비찜 끓여줘. 저번에 올케 만든 거 괜찮더라. 간만 좀 살짝 하면 되겠어. 그렇게 신우들은 내 아이를 2시간만 봐달라며 훌쩍 나가버렸고 전 2시간, 3시간, 4시간 기다리다 조카들을 재우고 잠들었죠.
신우들은 다음 날이 되어서야 조카들을 데리러 왔어요. 전 그날 밥을 한 끼도 못 먹었는데 수고했단 한마디도 못 들었답니다. 그나마 조카들이 착하고 절 잘 따라줬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죠. 그렇게 몇 주를 고생고생하며 있다 보니 안 하던 일을 해서 그런지 몸이 버티지 못하고 몸살이나 버리고 말았어요. 겨우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집으로 와 누워있는데 그날따라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조용하고 고요하더라고요. 집안 곳곳을 둘러봐도 아무도 보이지 않았고 저녁 시간이 다 되어서도 들어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서 이상한 느낌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자기, 지금 어디야? 오늘 일찍 끝난다고 한 거 아니었어? 집에 아무도 없네. 나 아까 몸살이 너무 심해가지고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왔어. 근데도 열이 잘 안 떨어지는데 올 때 해열제 좀 사와 줄 수 있어? 도저히 안 되겠어. 약 좀 더 먹고 푹 쉬어야 할 것 같아. 내내 아무것도 안 먹어서 그런가 힘도 없고. 올 때 내가 좋아하는 그 집 음식 좀 사오면 안 돼? 어? 아, 여보. 엄마가 별말 안 했어? 아, 엄마가 깜빡했나 보다. 나 오늘 안 들어갈 거야. 아니, 우리 식구들 오늘 안 들어갈 거야. 엄마가 말한 줄 알았지. 우리 가족들끼리 캠핑 왔어. 안 그래도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난 퇴근하고 바로 여기 왔고 엄마가 당신 아파서 쉬고 있어서 그냥 말만 하고 온다면서 하시길래 말한 줄 알았지. 엄마가 당신 먹으라고 냉장고에 죽 끓여 놓으셨대. 일단 그거 먹고 푹 쉬어. 내일 집에 가면서 약 사들고 갈 테니까. 뭐? 캠핑? 아니, 갑자기 캠핑 가는 건 언제 정한 거야? 아무리 그래도 나 깨워서 말이라도 해주고 가지. 메시지라도 남기던가. 근데 집에 왔을 때부터 아무도 없다가 지금까지 없는 건데 언제 집에 왔다 가셨대? 나 당신 올 때까지 계속 기다렸어. 그럼 집에 오늘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야? 말할 타이밍도 없었고 퇴근하고 바로 와야 차 안 밀리고 올 수 있어서 급하게 오느라. 엄마가 당신 아파서 잔다고 깨지 않게 전화하지 말라고 하셔서 전화는 못했어. 미안해. 엄마가 말한 줄 알았네. 어차피 내가 지금 가도 당신 아픈데 옆에서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조용히 쉬게 가족들 내가 여기서 잘 챙길 테니까 당신은 걱정하지 말고 푹 쉬어. 솔직히 마음은 무척이나 서운했지만 그렇다고 뭐라고 화를 낼 순 없었어요. 그래도 시모가 절 생각해 죽을 끓였다고 하니 냉장고를 바로 열어봤죠. 그런데 냉장고에는 이미 며칠 지난 백숙 남은 것만 있을 뿐이었고 그걸 보고서는 그동안 꾹 참았던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전 며칠 후 기운을 차리자마자 바로 회사에 전화해서 되도록 빨리 복귀를 하겠다고 했어요. 원래 짧으면 1년, 길면 3년 정도 휴식기를 가지려고 했는데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회사에서도 제가 빨리 복귀하길 바라고 있던 상황이라 당장 다음 달이라도 들어오란 연락을 받았어요. 이 답변을 받고선 전 바로 남편에게 통보했습니다. 솔직히 난 지금까지 당신이랑 시댁 식구들 생각해서 여기서 살았던 거야. 알지? 이미 난 한국에서 지낼 곳도 있었고 굳이 학가를 해야 할 이유도 없었잖아. 당신이 몇 년 동안 편하게 부모님 식구들 얼굴 못 보니 학가 딱 3년만 하자고 해서 한 거였는데 지금 나 힘든 거 안 보여? 모르는 거야? 아니면 모르는 척 하는 거야? 나 회사에 복귀하겠다고 말했고 회사에서는 당장 다음 달이라도 들어오래. 뭐? 갑자기 왜?
나 해외지사 발령 신청하려면 적어도 1년은 있어야 돼. 올해는 안 받고 내년 돼서 받는다고 하는데. 여보, 갑자기 왜 그래? 지금까지 아무런 말도 없다가 왜? 여기서 사는 게 불편하고 힘들어? 그럼 말을 하지. 말을 하라고? 어떻게 말을 해야 알아듣는 건데? 뻔히 당신 그 두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외면해놓고서는 뭘 어떻게 말하라는 거야? 당신이 1년 뒤에 발령을 신청하든 안 하든 나는 도저히 못 참겠으니까 빨리 갈 거야. 내 몸이 지금 망가지게 생겼는데 1년이고 2년이고 기다릴 상황이야? 당신이 봐도 너무하다고는 생각 안 했던 거야? 난 당신이 아무런 말도 안 하길래 괜찮은 거라 생각했어. 당신도 결혼하기 전에 되도록이면 잘 참을 거라고 했잖아. 참지 못하면 말하겠다고 했어서 그냥 지금까지는 괜찮은가 보구나 생각을 했다고. 몰랐어. 미안해. 내가 가족들한테는 잘 얘기할 테니까 다음 달에 가겠다고만 하지 마. 남편과 투닥이고 나서 조금 잠잠해지는 듯 했어요. 그전에는 시모는 제 얼굴을 볼 때마다 이건 어쩌니 저건 어쩌니 지적만 했었는데 그날 이후로는 절 봐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시모가 잠잠해지니 다른 사람들이 더 난리가 났어요. 시모가 자꾸만 시누이들한테 하소연을 하시는지 시누들은 그날 이후로 평일에도 한 번씩 불시에 방문하거나 주말에는 아예 매일 찾아오기 시작했고 오고 나서는 살림이 부족하다면서 지적했어요. 옳게 해외로 다시 가는 건 좋아. 근데 아무리 그래도 와이프로서 해야 할 일은 똑부러지게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옳게 외국인이랑 결혼한 거 아니잖아. 한국인이랑 결혼을 했으면 어느 정도 문화는 따라야지. 외국 나가면 우리 귀한 막내, 우리는 올케한테 다 맡길 수밖에 없는데 살림을 이 모양 이 꼴로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냉장고 정리는 왜 이렇게 된 건데? 이런 식으로 엉망으로 하면 어떡해? 1년 동안 배울 수나 있겠어? 전 아직 냉장고 정리까지는 안 해봤어요. 어머님께서 항상 냉장고 정리하시고 물건 꺼내는 것도 저 못 믿었다고 안 시키시거든요. 아마 어머님이 편하시게 그렇게 정리를 해두신 것 같은데 엉망인가요? 제가 어머님한테 잘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어머님이 살림은 40년은 더 하셨는데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하셨어요? 뭐 엉망까지는 아니고 근데 우리 엄마 너무 부려먹는 거 아니야? 엄마가 이제는 나이가 있으신데 매일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하고 집안 살림 모두 엄마 손 안 거치는 게 없는데 엄마가 얼마나 힘들겠어? 안 그래 옳게? 식구 하나 는다는 게 간단한 게 아니라니까? 일은 2배로 늘고 더 고된 건데 아직도 엄마한테 시키고 있어? 형님, 그건 모르시는구나. 안 그래도 어머님께서 힘들다고 저 여기 오고 2주 만에 청소 빨래 다 저한테 주셨어요. 어머님이 냉장고 정리만 하시고 다른 건 다 저보고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좀 편해지신 줄 알았는데 어머님이 힘드시대요? 그렇구나. 안 그래도 주변에서 원래 어르신들이 하던 일을 안 하게 하면 여기저기 아프고 힘들다고 한다고 저보고 일 뺏지 말라더라고요. 다시 어머님이랑 잘 상의를 해가지고 원래 하던 일 잘 하실 수 있도록 말씀 좀 드려볼게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 신우는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아마 제가 이 정도로 조리 있게 말을 할 거란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자꾸만 말로는 지고 있으니 신우는 집안 곳곳을 다니면서 사사건건 다 트집을 잡았죠. 저도 속으로는 너무 부글부글 화가 끓었지만
꾹 참고 다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아주버님과는 집안에서 대화를 많이 한 편은 아니었는데 처음 아주버님은 굉장히 신사답고 젠틀했거든요. 외모로만 따지자면 남편보다 키도 훨씬 크고 얼굴도 잘생긴 편이라 왜 장가를 안 갔을까? 눈이 높은가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말을 해보니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아이고, 재수씨. 아침마다 다크서클이 눈 밑까지 쭉 내려온 게 피로가 안 풀리는가 봐요. 동생이랑 아주 잘 즐기면서 사는 모양인데 제가 옆방에 있다는 건 기억하고 사는 거죠? 제가 밤길은 어두우니 안심하세요. 아, 그러고 보니 우리 동생이 요즘 아무리 잘 먹어도 야해어 가는 게 역시 이유가 있는 것 같네요. 남편이야 다이어트해서 살 빠지는 거죠 뭐. 저도 새벽마다 밥하느라고 일찍 일어나는 거 아시잖아요. 저도 푹 쉬지 못하고 계속 일만 하니까 피로가 쌓일 일만 있지 풀릴 일이 없죠 뭐. 아주버님 무슨 뜻으로 말하시는지 저 다 알아요. 그런 얘기는 좀 듣기는 좋지 않네요. 에이, 이 정도 농담은 가족끼리는 그냥 장난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예민하실까? 이런 게 한국식 농담인데, 예전에는 영화 보면 첫날 밤 치르는 곳 창호지를 뚫어가지고 보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지금이랑 비교를 해보면 지금은 너무 점잖아졌죠 뭐. 재수씨랑 동생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해요. 30대면 노산이고 아무래도 임신하기는 힘드니까. 저도 그래서 20대 여자 만나려고 하는 거잖아요. 30대 여자들은 산전수전 다 겪어서 뭐 임신이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뭐라고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30대면 아직 젊고 창창한 나이인데 그런 말을 왜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제 주변에서도 지금 결혼해서 아이 잘 낳는 친구들도 많은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해요? 40대가 넘어서도 결혼을 못한 이유가 분명했어요. 한두 번 말을 나눠보니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은 타입이었죠. 남편에게 말을 해봤자 그냥 친해지려고 농담하는 거라면서 한국 정서를 제가 잘 이해 못해 그런 거라는 말만 들을 뿐이었어요. 그런 아주버님이 어느 날 갑자기 결혼을 한다면서 예비 형님을 데리고 온다더라고요. 소개로 만나게 됐는데 듣기론 아주버님이 자기 본성을 엄청 숨겼다고 했어요. 어쨌든 첫 인사를 하러 오겠다고 한 날 시모는 신이나 새벽부터 음식 재료들을 싹 다 준비를 했죠. 그날은 본인이 직접 다 만들겠다며 저에겐 이것저것 시키진 않으셨지만 전 속으로 이 결혼을 뜯어 말려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어요. 예비 형님이 딱 들어오는 순간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비 형님도 그런 눈치였는데 저와 서로 대화를 나눌 틈도 없이 시댁 식구들이 폭풍 말을 걸어 대화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식사 시간이 되고 전 예비 형님께 줄 불고기 반상을 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모가 저를 주방으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주방으로 갔더니 갑자기 제 뺨을 내리치셨어요. 너, 지금 나한테 장난하자는 거니? 이게 정말 새벽부터 정성으로 준비했는데 아직까지 하나 완벽하게 하는 게 없어. 형님 들어온다고 하니까 하다밖에 없는 며느리 자리 잃을까 걱정되니? 뭐 며느리 들어오면 재산 받을 거 나눠서 받아야 할까봐 그래? 허참, 불고기 반상에 팥째가 빠졌잖아. 내가 꼭 준비하라고 누누이 얘기를 했건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파츠 하나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제정신이세요? 어떻게 제 뺨을... 이거 저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까지 어처구니 없는 일들 다 꾹꾹 참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요. 저희 부모님 멀리서 결혼한다고 바쁜 시간 내서 와준 거 너무 아깝고 감사해서 참아보려고 했는데 정말 이건 아닌 것 같네요. 뭐? 안 되면 뭐 어쩔 건데? 네가 안 되면 뭐 어쩔 거냐고? 해외에서 자란 외국인이나 마찬가지인 며느리 반갑게 맞아줬건만 너같이 살림 제대로 못한 며느리가 몇이나 될 것 같니? 이런 꼴로 네 부모한테 말하면 네 부모는 자랑스러워 하겠어? 당연히 네가 잘못하니까 맞았다고 해야 올바른 어른이지. 하긴 해외 살 거라고 뭐 하나 보태주지 않은 친정이 예의나 있겠니? 소란에 시댁 식구들은 다들 주방으로 들어왔고 신우들은 급하게 시무를 말리면서 소란을 잠재우려고 했죠. 그때 제 부풀어 오르는 뺨을 본 건 사색이 되어 기함한 예비 형님이었어요. 누가 봐도 시모에게 맞았던 게 티가 날 정도로 한쪽 뺨이 빨갛게 부풀어 올랐고 제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절 가리키며 기함을 하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 당신들 단체로 미쳤어요? 이분은 유명 리조트 사장님이시잖아요. 맞죠? 몇 년 전에 제가 인터뷰했던 사장님 기억 안 나세요? 제가 그때랑 다르게 머리도 길고 염색도 하긴 했지만 그때 그분 맞으시는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제가 어디서 많이 본 분 같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사장님일 줄이야. 휴양지에 리조트 여러 개 가지고 계셨던 사장님 맞으시잖아요. 네? 리조트요? 아, 새언니,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옳게네. 그냥 자그만 모텔 같은 호텔 하는 집이에요. 그냥 뭐 작은 그런 곳이요. 옳게도 사장이 아니고 호텔에서 일하는 호텔리어 그런 거요. 옳게네 부모님이 40년 전에 하던 일인데 무슨 어마어마한 리조트예요. 새언니 착각했나 본데 옳게네 그런 집 아닐 텐데. 아니지? 아니에요. 분명 맞아요. 눈가 점이며 다 똑같은데? 아니 근데 지금 다들 뭐 하시는 거예요? 사장님이시든 아니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설마 진짜 뺨을 치신 거예요? 진짜 제정신이세요? 이거 범죄예요. 어떻게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아주버님은 놀란 예비 형님을 데리고 나갔고 전 핸드폰만 들고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핸드폰에 불이 날 정도로 전화가 계속 왔지만 전 받지 않았죠. 예비 형님의 말처럼 전 해외 휴양 마을 리조트 단지를 운영하고 있었던 사장이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휴양지 리조트를 운영했던 아빠의 사업을 물려받았죠. 국내에는 생소한 지역이라 그동안 외국 직원만 고용하다가 한국 직원을 고용하려고 했을 때 몇 년 전에 지원을 했던 게 예비 형님이었고 그때 전 같이 면접을 봤었답니다. 그때 봤던 절 기억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사실 해외에서 남편도 부모님을 만나 뵙긴 했지만 부모님께서는 혹여나 본인들 배경 때문에 부담이 될까 솔직하게 말을 하시진 않으셨고 작은 호텔을 운영한다고 하신 거였어요. 당연히 시댁에서는 해외로 직접 나가시진 않으시니 잘 모르고 있었던 거고 나중에 남편과 해외에 나가는 게 결정이 되면 그때 남편에게 말을 하려고 했었던 거였어요. 시댁에서는 그날로 시댁 식구들이 계속 연락을 해왔고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얼굴 보며 얘기하자는 말에 마지막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내가 한국 스타일을 좀 알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열정이 너무 과다했던 것 같아. 그래서 실수를 한 것 같구나. 거기다가 오랫동안 혼자였던 큰아들이 장가를 간다고 하니 너무 예민했던 것도 있고 너무 미안해. 내가 사과를 할 테니까 그만 화 풀어. 한국에서는 어른이 사과를 하면 아랫사람은 받아줘야 예의인 거야. 알지? 그래. 엄마, 이번에는 조금 심했어. 옳게. 내가 엄마한테 엄청 화냈어. 어떻게 그렇게까지 했을까? 옳게. 사람이 살다 보면 너무 감정이 격해져서 갑자기 확 튀어나올 때가 있어. 한국 사람들은 예의가 더 중요해서 하나하나 디테일한 거에 더 예민해서 그런 거지? 옳게가 미워서 그런 거 아니야. 알지? 그래. 내가 좀 그런 거에 약하긴 하지. 예의가 중요하니까. 아무튼 화 좀 풀어. 우리랑 합가하는 게 불편하면 니들이 나가 살 수 있는 집 우리가 구해줄 테니까 다른 건 몰라도 아들 전화는 받고 오해도 풀고 그러렴. 아들은 그냥 가족들 사이가 멀어질까봐 그랬던 거야. 예의 운운하시는 분들 치고는 무척이나 예의가 없으시네요. 할 말은 다 하셨죠? 당신네 아들 기중한 막내랑은 앞으로 대화도 같이 살 생각도 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소송은 진행했고 아마 소장 갈 겁니다. 다음 얘기는 제가 아니라 제 변호사랑 하시고요. 당신 아들도 유책사유 충분한 거 아시죠? 그리고 당신네들한테도 책임 있으니 그거 각오하세요. 어머.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아가, 그렇게 많이 화가 난 거니? 아이고, 내가 너무 미안하구나. 그렇지만 이건 너랑 내 문제지. 우리 아들이랑은 아무런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잖니. 그럼 나랑은 그만 보고 우리 아들만이라도 다시 한번 받아주면 안 되겠니? 걔가 너랑 같이 살겠다고 다음 달이라도 회사 그만두고 너 따라 해외 나가겠대. 누구 맘대로요? 처음부터 끝까지 지들 맘대로 하네. 아줌마, 이제 끝이야. 당신네들이랑은 앞으로 볼 일 없다고. 2번 다시 나한테 전화 한 통화만 하기만 해봐. 있는 거 없는 거 다 엮어서 고소할 거니까. 전 차근차근 절차를 밟으면서 제 뺨을 쳤던 것도 진단서를 끊어 시모를 고소했고 남편에겐 부당대우를 사유로 이혼소송을 했습니다. 당연히 제 이혼소송은 승소할 수밖에 없었는데 남편은 끝까지 찌질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건 네 잘못도 있어. 우리 집에서는 너희 집이 그냥 그저 그런 집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있고. 근데 내가 해외에 너 따라서 간다고 하니까 더 괘씸해서 그런 것도 있어. 네가 처음부터 너희 집 잘 사는 거 밝혔다면 우리 엄마고 누나고 형이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야. 우리 가족들도 어느 정도 잘못한 건 있지만 아무튼 너도 잘못한 거 있으니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아, 너네 집은 사돈 집이 부잔지 안 부잔지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지니? 예의 운운하더니만 결국에는 돈 보고 움직이는 거네? 참 신기한 집이다. 그렇지? 그걸 처음부터 알았어야 하는 건데 뒤늦게 알아서 아쉽지만 그래도 너랑 이제라도 헤어져서 얼마나 다행이야. 우리 집 돈 너한테 쓸 뻔했잖아. 너 같은 쓰레기랑은 다시 시작할 생각 없거든? 아참, 네 형도 파혼했다며? 그래, 형도 파혼했어. 나랑 다시 시작하는 게 싫으면 그 여자한테라도 해명 좀 해줘. 그때 일 오해했던 거라고. 그것 때문에 파혼한 거 같아. 형이 방에 들어가서 안 나와. 우리 집 풍비박산 났어.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면 뭐하니? 속이 다 썩었는데. 너네 집은 애초에 무너지기 1초 전이었어. 이거 왜 이래? 한국에서 참 교훈 알려줘서 그건 고마워. 너 같은 애 다시는 안 만날 수 있을 것 같네. 남편은 제가 출국 날짜가 나오기 전까지 다시 재결합을 요구했지만 받아주지 않았어요. 듣기론 누나들도 이혼 위기라고 하는데 그때 누나들 하는 꼴을 보면 곧 다들 시댁으로 모이지 않을까 예상한답니다. 전 다시 홀가분한 마음으로 가족 품에 돌아오게 되었어요. 큰 산을 넘어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다시 한번 일에 집중해 살아보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려요. 모든 분들에게 앞으로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이혼한 지 6개월 차 접어든 40대 여자입니다. 최근에 병원을 잠시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전시모의 건강이 많이 약해지셨는지 제 얼굴이 보고 싶다고 하셔서 마지막일지도 모를 것 같아 잠깐 들렸었어요. 저를 많이 기다렸는지 병실에 들어가자마자 반겨주셨고 제 손을 꽉 잡더니 놓아주지 않았어요. 시모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힘이 거의 느껴지지 않길래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옆에 있어드리려 했는데 전 남편이 들어와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저와 시모에 대한 분노가 가득했던 그 사람은 저를 보자마자 난리를 치길래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본인이 잘못을 해놓고 남 탓을 하는 모습이 아직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관계가 틀어진 이유는 전 남편의 잘못된 행동이 불러온 결과였는데 본인의 입장은 다르다고 시모와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해 아직까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4년 전부터 시모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게 되면서 저희 집에서 지내시게 되었는데 저는 시모와 함께 생활하는 거에 큰 부담이 없었던 반면 남편은 저와 반대로 상당히 불편해했어요. 그래도 건강에 문제가 생겨 도움이 필요하신 상태인데 남편은 온갖 불만을 겉으로 전부 다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시모가 저희 집에서 생활하기 전부터도 남편은 시모에 대한 불만이 상당했었어요. 이유는 시부가 돌아가신 뒤 남겨진 재산을 남편의 목 빼곤 일절 넘겨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시모 입장에서도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당연히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려운 상황이라든지 돈이 필요할 때 모든 걸 꺼내서라도 도와주는 게 맞지만 제가 시모의 입장이었어도 남편을 도와주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남편의 행동에는 문제가 많았었죠. 시부가 살아계셨을 때도 그랬지만 남편은 돈에 대한 소중함을 많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살면서 시부모님의 그늘 아래 부족함 없이 커서 그런지 돈 떨어지면 시부모님한테 손을 벌리면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시부모님이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성격도 아니었지만 저와 아이들이 걱정이 돼서 어쩔 수 없이 금전적인 도움을 주셨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다니는 걸 상당히 싫어해서 오래 다니는 꼴을 못 봤어요. 길어야 6개월 정도였는데 항상 그만두기 한 달 전쯤에 회사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사는 거지. 애들만 없었어도 바로 이혼 서류 던졌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현실이 너무 답답하기만 했어요. 시부가 살아 계셨을 땐 중간에서 남편을 통제했기 때문에 눈치 보이니까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다녔었는데 시부가 떠나시고 시모 혼자 계시게 되자 남편은 제멋대로 행동하면서
돈을 흥청망청 쓰면서 살았습니다. 돈 관리를 제가 하고 싶어도 자기가 벌어들인 돈에 대해서는 일절 관여하지 못하게 했어요. 저도 일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그나마 입에 풀칠하고 있는 건데 남편은 10년 동안 가족을 위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모의 건강까지 문제가 생기게 되자 남편은 지갑을 열지 않는 시모가 하루빨리 세상 떠나길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무리 우리 엄마라지만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자식이 돈 좀 달라는데 어떻게 거절을 할 수가 있어? 자식이 도와달라는데 모른 척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아니, 내가 어머님이었어도 당신한테 10원 하나 주지 않았을 거야. 돈에 대한 중요함을 너무 모르잖아. 벌써 또 통장이 바닥난 거야? 도대체 왜 그렇게 살아? 언제까지 어머님이 도와줘야 되는 건데? 당신 내일 모레면 50인데 아직까지도 어머님한테 손을 벌릴 생각을 하면 어떡해? 우리 애들은 생각 안 해? 당신이 앞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우리도 자리 잡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해야 될 거 아니야. 나 혼자 일해서 아이들 키울 거면 뭐하러 같이 살아?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지. 나는 당신이 좋아서 옆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아빠니까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의지하는 부분들이 있을까봐 참고 사는 거야. 지금 어머님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어. 밖에서 놀지만 말고 제발 옆에서 건강 좀 챙겨드려. 돌아가시면 후회밖에 안 남는다고. 누구나 늙으면 떠나게 되는 게 당연한 건데 4시간 느려서 뭐하러 옆에 붙어 있어? 어차피 내가 뭔 짓을 하든 오래 버티지 못하잖아. 그냥 가시라고 해. 그래야 전 재산 나한테 전부 다 들어오지. 나는 우리 엄마가 하루빨리 세상 떠나길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조금만 버티면 돈도 들어오고 잔소리할 사람도 없으니 얼마나 좋아? 당신 앞으로 나한테 잘해야 될 거야. 그래야 콩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지금처럼 행동하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어머님, 연명치료 거부하셨어. 병원에서 항암치료 받는 거 거절하셨다고. 앞으로 얼마나 버티실지 모르는데 그래도 마음 편히 보내드려야 하지 않겠어? 아, 나 좀 제발 그냥 놔둬. 누가 보면 당신이 딸인 줄 알겠다. 너 나한테 계속 이러는 거 엄청 속보이는 거 알아? 우리 엄마 그냥 요양원 보내면 되는 거지. 집에 데리고 들어온 건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고. 너한테 돈 좀 주겠대? 그래서 보살펴 달라고 그러지? 내 앞에서는 온갖 착한 척 다 하더니 너도 나랑 다를 게 뭐야? 돈 앞에서는 다 똑같아지는 거라고. 하기야, 우리 엄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일부가 당신한테 넘어가면 앞으로 돈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 잘해주는 척, 옆에서 챙겨주는 척 가식 떨고 있는 거겠지. 내 두 눈에도 훤히 보이는데 우리 엄마라고 안 보이겠냐? 돈 받을 수 있다는 생각 쓰레기통에 처박는 게 좋을 거야. 저는 남편의 막말에 저도 모르게 뺨에 손을 올려 버렸어요. 결혼 생활하는 동안 실망을 많이 했었지만 그날 저를 함부로 생각하고 뱉은 말들이 제일 큰 상처로 돌아왔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뺨을 맞게 되자 순간적으로 손을 머리 위로 올렸지만 제 얼굴에 손을 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들이 방에 누워있는 시모 때문이라면서 방으로 들어간 남편이 시모를 모시고 나와 밖으로 나가려는 돌발 행동을 저질렀어요. 제가 팔을 붙잡으면서 뭐 하는 짓이냐고 뜯어 말렸지만 이미 남편의 눈은 뒤집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시모를 차에 태운 뒤 향한 곳은 시댁이었어요. 시모에게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면서
한 번만 더 도움을 요청하면 그땐 요양원에 보내버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남편은 뒤도 안 돌아보고 다시 차를 타고 돌아갔는데 남편한테 내쳐진 시모는 결국 눈물을 터뜨리셨어요. 그날 시모에게 차라리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게 어떻겠냐고 여쭤봤지만 그런 환경 자체가 너무 싫다면서 차라리 그냥 시댁에 계신다고 하시길래 시모를 부축해 방에 눕혀드린 뒤 다시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저희 집과 시댁이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고생을 좀 하더라도 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 생활에 빠져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더욱더 개차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미 가정까지 포기한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시모가 돌아가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기한테 많은 재산이 들어오게 되니 더는 무서울 게 없는 듯 보였어요. 그런 생활을 반복하면서 남편과의 갈등은 점점 심각해지자 저 또한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대화 자체도 섞고 싶지 않았어요. 시모가 세상을 떠나면 남편과의 관계도 정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시모를 보살펴 드리고 있었는데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시더니 미안하다는 말을 하셨어요. 남편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당신 잘못이라고 앞으로 저와 아이들이 살아가게 될 삶들을 걱정하셨습니다. 저 또한 날이 가면 갈수록 건강이 악화가 되시는 시모의 몸 상태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폐암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이미 몸 구석구석 암세포가 전이돼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라 하루가 다르게 시모의 몸은 급격하게 안 좋아졌어요. 남편과 결혼 이후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던 시모가 당신 아들한테 온갖 막말에 욕까지 얻어먹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저는 회사에 사정을 얘기한 뒤 휴직계를 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모를 저희 집으로 다시 모셨습니다. 아이들 등교 문제도 저 혼자 감당하기에 너무 벅찼던 상황이라 저희 집에서 모든 걸 해결해야 저 혼자 아이들과 시모를 책임질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낚시에 미쳐서 집에 안 들어온 지 몇 달이나 되었었고 그 시간 동안 저는 언젠가 마지막이 될지 모를 시모와 소중한 시간을 보냈어요. 낮보다 밤에 기침을 많이 하셨던 시모가 어느 날부터인가 낮에도 기침을 많이 하셔서 편하게 누워 계시지 못하시길래 병원에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지만 끝까지 가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고집 부리는 것보단 제대로 된 약 처방을 받는 게 좋을 것 같다며 구급차를 부르려는데 몸 좀 진정이 되면 그때 생각해보자고 누워 계시고 싶어 하시길래 이런 상황들이 저도 많이 답답했었습니다. 열도 쉽게 떨어지지 않아 오전에 해열제를 드린 걸로는 안 될 것 같아 해열제를 또 드리려고 거실로 나와 주방 테이블에 있는 약에 손을 쥐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고 남편이 만취가 된 상태로 양손에 낚시로 잡은 물고기를 한가득 가지고 들어왔어요. 저를 빤히 쳐다보던 남편은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타이레놀과 약봉투들을 보더니 한숨을 푹 쉬면서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막말을 퍼붓고 제 뺨에 손까지 올렸어요. 너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그 약들 전부 다 뭔데? 내가 함부로 나대지 말라고 했을 텐데. 아파서 돼지든 말든 그냥 내버려 두라고 했잖아. 지금 이 시간까지 엄마 집에서 간병해 드리고 온 거냐? 제발 적당히 좀 해. 늙은이 나이 먹어서 세상 떠나는 건데 왜 가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거냐고? 내일 내가 엄마 집에 가서 한마디 해야 되겠네. 노인네가
언제까지 남한테 피해만 주고 살 거야? 이쯤 되면 곧 세상 떠날 때 된 것 같아 왔는데 당신이 약들 챙기는 거 보니까 아직 곡기도 안 끊었나 보네. 명줄 하나는 또 왜 이렇게 길어? 남아있는 사람 힘들게 하면 자기는 속 편한가? 고려장이 합법화돼야 이 세상의 늙은이들 뿌리를 뽑을 수 있을 텐데. 에휴, 집에 들어오면 스트레스야. 당신도 문제고 우리 엄마도 문제고 재산이 내 손에 들어온 순간 우리 이혼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그렇다고 뺨을 때려? 너는 한평생 그 나이에 머물러 있는 줄 아나 본데 너도 곧 50이고 고기 한 번 더 돌리면 6, 70 금방이야. 그때 돼서 우리 애들이 당신한테 나이 먹었다고 막말하면서 고리장 하겠다고 하면 기분 좋겠어? 어머님도 저런 몸 상태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당신이 자식이면 끝까지 도리는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나도 어차피 어머님 잘못되시면 당신이랑 함께 살 이유 전혀 없어. 누구는 이혼 안 하고 싶어서 버티고 있는 줄 알아? 그리고 어머님, 지금 저 방에 누워 계셔. 당신이 하는 말 전부 다 듣고 계신다고. 술 퍼먹고 들어왔으면 곱게 들어가 잠이나 자. 나도 지금 상당히 힘든 상황이라 너까지 이러는 거 받아줄 여유 없으니까 그만 들어가라고. 너 방금 뭐라고 그랬어? 엄마가 이 집에 들어와 있다고? 내가 분명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했지? 그래서 약봉지 챙기고 있었던 거냐? 어머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건데요? 저는 돌아가는 거 보고 싶어서 작정했어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건데요? 그냥 좀 내 눈앞에서 사라져 버리라고요. 너 지금 엄마한테 말 다 했니? 내가 그동안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막말을 할 수가 있어? 해달라는 거 다 해줬으면 조금이라도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감사요? 자식한테 감사를 바라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기지 않아요? 누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다고 했어요? 엄마 때문에 제 인생이 불행한 건 안 보이나 봐요. 지금 수중에 돈이 없어서 힘들어 죽겠다는데 도와줄 생각 조금도 없잖아요. 제가 왜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야 되는 건데요? 엄마만 떠나면 그 재산 전부 나한테 들어올 테고 그럼 남은 인생 걱정 없이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제가 바라는 건 딱 그거 한 가지예요. 엄마의 그 질긴 명줄 빨리 끊기는 거. 그때가 하루빨리 와야 엄마한테 감사한 마음이 들 것 같은데요. 시모는 막말을 퍼붓는 남편의 모습에 많은 실망을 했는지 몸을 천천히 일으켜 남편한테 다가가 시모가 가지고 있는 온 힘을 다해 뺨에 손을 올려 버렸어요. 뺨을 맞게 된 남편은 시모에게 정신 나갔냐고 소리치더니 시모의 몸을 강하게 밀쳤습니다. 말릴 새도 없이 순식간에 일어난 상황이라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정신을 잃게 된 시모의 모습을 보게 된 저는 비명을 지르면서 떨리는 손으로 119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남편은 그 정도로 떠나지 않는다면서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버리길래 저 또한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남편한테 정신 차리라며 찬물을 냅다 부어버렸어요. 그리고 경찰서에 신고해서 남편 좀 잡아가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죠. 찬물을 뒤집어 쓴 남편은 아이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집안의 물건들을 전부 다 때려 부수고 한바탕 난리를 쳤어요. 저는 아이들이 다치기라도 할까봐 밖으로 내보낸 뒤 깨어나지 못하는 시모 옆에서 남편이 집어던지는 물건들을 온몸으로 받아내었습니다.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남편이 술까지 마셔서 눈에 뵈는 게 없는지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집어 던지다 보니까 던진 물건이 시모에게 떨어지게 될까봐
몸으로 막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구급차와 경찰들이 집에 들어오면서 상황은 마무리가 되었고 남편은 경찰에게 붙잡혀서 서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차에 올려 태운 뒤 구급차를 뒤따라갔고 시모는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어요. 이미 정상적인 몸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력이 많이 떨어져서 쉽게 정신을 잃었던 거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시모가 어떤 몸 상태인지 정밀 검사를 시작했어요. 예전보다 확실히 건강은 악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항암 치료로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면서 집에서 생활하는 것보단 병원에서 생활하는 게 그래도 고통을 덜 수 있다는 말에 의사의 말을 따르게 되었고 한참 뒤에나 깨어난 시모는 좀 전에 있었던 남편의 충격적인 행동들로 인해 너무 큰 상처를 받은 듯 보였어요. 그날 시모는 저에게 잠깐 핸드폰 좀 빌려달라고 하시더니 누군가와 통화를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통화를 끝낸 뒤 2시간 정도 지나자 누군가가 병실 문을 노크하면서 들어왔어요. 시모와 알고 있는 사이였는지 반갑게 인사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시모에게 누군지 여쭤보자 앞으로 모든 일들을 처리해줄 시모 변호사 대리인이라면서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지금 이 시간부로 이분이 나를 대신해서 모든 일을 처리해 줄 거니까 도움이 필요하면 고민하지 말고 얘기하면 된다. 내 생각엔 네가 우리 아들과 앞으로 함께 살아가는 게 많이 벅찰 것 같은데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아이들의 미래도 생각해야지. 자기가 벌린 일들 수습도 못하는 그런 놈이랑 그만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니? 지금도 저러는데 나까지 세상 떠나게 되면 얼마나 더 난리를 치겠소? 다른 건 생각하지 말고 너와 아이들만 신경 써라. 어머님 앞에서 이런 말 하는 게 저 또한 정말 쉽지 않지만 그이랑 10년간 결혼 생활하면서 정신적으로 너무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집안의 가장이고 애들 아빠라서 힘들게 버티며 살아왔었는데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앞이 너무 캄캄해요. 여기까지만 하는 게 저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아요. 변호사님이 이혼하는 걸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말 나온 김에 이제 그만 관계를 끊어내고 싶어요. 그래, 잘 생각했다. 이 나이 먹는 동안 그래도 자식 하나 보고 열심히 살아왔었는데 하는 짓을 보니 너희들이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분명 누군가 크게 다칠 것 같구나. 이미 상대에게 손을 올리고 물건을 집어 던졌다는 것 자체가 가정이 깨진 거나 다름없다. 뒷일은 걱정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시모는 옆에 앉아있는 변호사에게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왔냐며 손을 내밀었어요. 변호사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들어 안에 있는 서류를 시모에게 건네주었고 한번 훑어보시더니 나라에 바로 매각해 달라며 대화를 이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매각한 돈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고 싶다며 134억 등기를 변호사에게 다시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건네준 서류는 이혼 서류였어요. 제가 이미 남편과 갈라설 마음이 있다는 걸 시모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을 준비했고 경찰 조사를 받고 병원으로 돌아온 남편은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건네주었어요. 제가 이혼하길 원한다고 하자
그 자리에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혼을 결정 지었습니다. 말 나온 김에 한 번에 처리하자면서 재산까지 전부 분할을 했어요. 남편은 제가 이혼 서류를 먼저 내밀어 주길 기다렸다는 듯 서둘러 끝내고 싶어 하길래 저도 망설임 없이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는 법적으로 더 이상 부부가 아닌 남이 되었고 더는 어떠한 관계도 아니었어요. 친자 포기각서까지 받아낸 상황이라 두 번 다시 얼굴 볼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할 도리는 해야 됐기에 시모 옆을 지켜드렸어요.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한 지 3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나면서 법적으로 모든 게 완벽하게 정리가 됐던 날, 그날도 어김없이 병원을 찾아갔는데 병실이 떠나갈 정도로 남편의 목소리가 밖에까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 병실 문을 활짝 열어 젖히는 순간 남편의 손에 들려있던 스탠드를 보고 저는 비명을 지르면서 도와달라고 밖에 있는 관계자들에게 요청을 했어요. 병원 관계자들은 남편을 저항하지 못하게 붙잡았고 시모는 눈시울을 붉히면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 남편이 시모가 134억짜리 건물을 처분한 걸 알게 돼서 화를 냈던 거였어요. 이 노인네가 자식 굶겨 죽일 작정이야? 그 건물이 어떤 건물인데 당신이 내 허락 없이 처분을 할 수가 있어? 당장 다시 되돌려 놓으라고. 나는 안 불쌍해 보여?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라고. 당신 자식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행복한 적 없었어.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두 눈 감으면 속 편하게 떠날 수 있을 것 같아? 134억짜리 건물을 어떻게 내 허락 없이 처분할 수가 있냐고? 그럼 지금 뭐 남았어? 나한테 뭘 줄 게 남아있냐고? 너한테 줄 거 아무것도 없다. 한 푼도 안 남기고 너보다 불행한 사람들에게 전부 다 나눠줬어. 어차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너한테 들어가면 그 돈 흥청망청 사용할 거 아냐? 그래서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고 싶었다. 네가 처음부터 정신이 온전하게 박혀 있었다면 나도 이런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겠지. 그런데 너는 이미 며느리와 이혼을 했고 아이들까지 포기해버린 상태인데 그런 너한테 내가 왜 돈을 줘야 하지? 자기 가정 하나 돌보지 못한 놈한테 그 많은 돈 줘봤자 너는 이 마누라랑 아이들 내팽개치고 그 돈으로 인생을 즐기며 살겠지. 나는 며느리랑 손주들이 울고 있는 모습 절대로 볼 수 없다. 어차피 세상 떠나는 거 너한테 미련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떠날 거니까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내 배 아파서 너를 낳았지만 그건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 나도 엄마 자식으로 태어난 걸 후회하고 있다고요.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불행만 안겨주는데요? 다시는 찾아올 생각 없으니 하루빨리 세상 떠나버려요. 그래도 나았으면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게 부모된 도리 아니에요? 자식이 아무리 개차반 같아도 자식인 건 변함이 없는 거라고요. 그럼 당신은 우리 애들한테 아빠로서 뭘 했는데 아무것도 없으면서 어머님한테 왜 큰 소리야? 당신이 이러는 거 나중에 후회 안 할 것 같아? 오죽했으면 이런 결정까지 내렸겠냐고. 앞으로 정신 좀 차리고 살아. 당신이 지금 이해를 못한다 해도 늙고 힘없어지면 그때 돼서 분명 후회하게 될 거야. 너는 나랑 이혼했으면서 왜 또 여길 기어 들어와? 너 우리 엄마한테 돈 받은 거라도 있냐? 그래서 계속 찾아오는 거야? 내가 여기 오지 말라고 했지? 남편은 들고 있던 스탠드를 저에게 사정없이 휘둘렀어요.
관계자들은 그런 남편을 밖으로 내쫓아 버렸고 상황은 겨우 진정이 되었습니다. 시모는 그날 이후 건강이 급격하게 안 좋아졌어요. 시모는 그래도 자식이라고 살고 계셨던 집은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셨었는데 그날 남편의 행동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았는지 변호사 대리인을 불러 살고 계셨던 집까지 전부 다 처분을 하셨어요. 전 남편한테 돌아가는 돈은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되었고 시모의 행동에 남편은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한동안 병원에 가지 못했었어요. 남편이 병실 앞에 죽치고 있어서 제가 접근하는 것조차 싫다며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화 통화하는 것 외엔 별다른 방법이 없었는데 어느 날 시모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는지 제가 보고 싶다는 말에 서둘러 병원을 찾아가게 되었고 잠깐 사이에 급격히 안 좋아진 모습을 보게 된 저는 결국 눈물을 쏟아내었습니다. 시모가 이번 달을 넘기지 못할 것 같다는 의사의 말에 마음의 준비를 하려는데 남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제가 병실로 들어온 거라 제 얼굴을 보자마자 또다시 난리를 쳤어요. 남편은 시모가 최대한 빨리 세상을 떠나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뿐인 자식이 끝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시모는 모든 걸 내려놓으셨는지 이제 그만해도 된다면서 화 좀 가라앉히라며 통장 하나를 남편에게 건네주었어요. 남편은 당황한 눈빛을 보이더니 급하게 통장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잠시 뒤 표정이 일그러지면서 시모가 보는 앞에서 통장을 갈기갈기 찢어 버렸습니다. 제가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자 남편은 시모에게 꼴랑 돈 5억을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냐면서 장례식 비용도 안 나오겠다며 재산 숨겨놓은 거 아니까 당장 전부 다 내놓으라고 막말을 퍼부었어요. 정말 인간이길 포기한 놈 같았습니다. 줘도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놈 쥐어받고 싶었지만 화를 억누르며 겨우 참았어요. 남편은 저보고 당장 나가라면서 병실에서 난리치길래 시모에게 나중에 다시 오겠다면서 급하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제가 겪은 사연입니다. 남편과 이혼을 했으니 전 시모가 되겠지만 저에겐 친엄마와 다름없을 정도로 정말 잘해주셨어요. 전 남편이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시모는 저보고 하루빨리 이사가길 원하고 있어요.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부탁하셨습니다. 혹시라도 저에게 문제가 생기게 될까봐 그걸 걱정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시모가 재산 정리를 하시면서 저에게 50억을 통장으로 넣어주셨어요. 못난 아들 때문에 제 인생이 불행만 있었던 것 같다며 아이들과 앞으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50억을 주셨는데 시모가 저에게 준 돈을 남편이 알게 될까봐 그걸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입만 닫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불안해하고 계세요. 전 남편은 제가 돈을 받은 것 같다며 의심을 하고 있지만 입을 닫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별 문제는 없지만 저 또한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그동안 저를 딸처럼 대해주신 시모의 곁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고 싶어요. 변호사 말로는 시모가 저에게 준 재산을 알게 된다면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는 고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 증여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지는 것이라는 점을 유류분 권리자가 입증하게 된다면
제가 불리해 줄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 소송이 가능하다는데 그렇게 되면 일이 복잡해지게 되니까 시모 뜻대로 이사를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네요. 엮여서 좋을 게 없다는 거 저도 잘 알지만 발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 이 시점에 이사를 가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시모는 마지막 소원이라면서 전 남편과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살라고 하지만 아직 시모는 병원에 계세요. 장례식도 못 본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남편이 당연히 장례식 날 난리칠 게 뻔하지만 시모의 마지막 순간을 볼 수 없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단호하게 결정을 내려야 될까요? 제가 입만 닫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전 남편이 저에게 들어온 50억을 정말 알아낼 수 있을까요? 하루빨리 모든 상황들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듣기론 전 남편이 지금 지고 있는 돈이 없어서 상당히 많은 대출을 받아 그걸로 유흥을 즐긴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도 자기가 알아서 늪에 빠지고 있지만 궁지에 몰린 사람들은 눈에 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시모가 아닌 남편이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네요. 삶이 왜 이리 힘든지 모르겠어요.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산에 살고 있는 여성입니다. 이제 좀 많이 괜찮아진 것 같아 글을 써보려고 해요. 지극히 평범한 저는 평화로운 일상을 살고 있었고 이렇게 평화로운 일상 끝에 갑작스레 엄마가 아프시게 되면서 제 일상은 180도 변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옆에서 든든한 신랑이 버텨주었기에 하루하루 위로받으며 지내고 있었고 그로 인해 버틸 수 있었어요. 파킨슨 병이라니. 내가 늙음하게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다니. 너네한테 폐는 끼치지 말고 살자라고 다짐했는데. 엄마가 무슨 잘못이야. 그래도 약 먹으면서 어떻게든 병의 진행 속도는 막아야 하니까 재활이랑 병원은 꼭 빠지지 마. 그래야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너네한테 최대한 피해 안 가게 하는 건데 이런 거라도 해서 피해 끼치지 말아야지. 이 병이 서서히 진행되는 거라 언제 진행된지도 알 수가 없대. 지금 속도로 봐서는 꽤 진행한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구나. 괜찮아. 완치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무 염려 마. 엄마가 뭐가 걱정이야. 우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힘내세요. 아셨죠? 저 하나를 보고 외롭게 살아오신 엄마에게 갑작스러운 희귀병이 발현이 되었고 엄마는 병의 진행을 막기 위해 다니시던 일도 그만두셔야 했어요. 갑작스레 일을 그만두시게 되자 전 엄마의 생활비며 모든 것들이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한테 피해를 끼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이라 아쉬운 소리 한번 해보지 않던 분이었는데 막상 금전적으로 모든 게 중단이 되니 엄마는 극도로 불안해 보이셨어요. 그걸 보는 제 마음이 안 좋아서 전 최대한 엄마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려 했어요. 장모님도 내 어머니신데 생활비 걱정은 마. 우리 엄마가 그렇게 됐다 해도 당신이 모른 척하지 않을 거잖아. 고마워. 그래도 이런 게 쉬운 것이 절대 아닌데 아무렇지 않게 내 걱정 덜어줘서 말도 못하게 고맙다. 내가 더 잘할게. 지금도 충분해요. 우리 어려울 때 장모님이 많이 도와주셨잖아. 처음에 집 살 때도 장모님 도움 아니었으면 엄두도 못 냈고 사실 내가 해드린 것보다 해주신 게 많아서 뭐든 돕고 싶고 책임져 드리고 싶어. 그러니까 당신도 걱정 마. 그런 건 잃어버리기 십상인데. 그래도 다 갚으려고 생각해줘서 고마워. 당신 아니었으면
얼마나 막막했을까 싶어. 결혼하기 전 힘들게 살아온 시댁을 알기 때문에 엄마는 본인이 도와줄 수 있는 선에서 결혼 준비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제가 모아놓은 돈이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모은 돈을 탈탈 털어 집도 해주시고 시어머니가 원하는 예단 또한 모두 준비해 주셨죠. 그러면서도 그저 잘 살길 바란다고 하던 엄마였기 때문에 남편이 이렇게까지 고마워하는 거였어요. 아유, 우리 준홍이가 처가를 잘 만나서 이렇게 집도 없고 사업자금도 좀 보태주시고 정말 고맙다니까요, 사돈. 우리 아들이 평생을 엄마처럼 모실 거니까 그리 아세요. 사돈도 아들 하나 없는데 아들 생긴 거나 다름없으니 좋으시죠? 그러게요. 조서방이 잘 돼야 저희 딸이 행복한 거니깐요. 그리고 조서방 같은 사람이라면 큰일도 충분히 잘할 수 있고요. 제가 다 조서방 앞날을 보고 투자하는 겁니다. 사돈이 잘 낳아주셔서 사람이 반듯하고 이미지가 참 좋은 거 아니겠어요? 아유, 사돈이 그렇게 봐주신다니 너무 감사할 따름이죠. 모쪼록 우리 준홍이 앞으로도 잘 봐주세요. 아들이다 생각하고. 엄마가 건강하고 여유가 있을 땐 이렇게 어머님과 사이가 정말 좋았어요. 어머님은 저희 엄마에게 뭐 하나라도 더 보탬이 되려고 늘 엄마의 안부를 살피며 물었죠. 하지만 남편이 사업에 크게 성공한 뒤로 어머님은 입을 싹 씻으시더라고요. 엄마는 남편이 한참 사업 준비로 인해 잠시 회사를 그만두고 벌이가 없을 때도 늘 도와주시는 분이었고, 그럼에도 사이 기눌린다고 단 한 번 싫은 소리를 한 적도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남편은 이 모든 고마움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덕분인지 남편은 실제로 사업을 시작한 뒤 대박을 터뜨려서 시댁을 일으켰고, 저희 또한 살기가 편해졌어요. 그래도 남편만은 저희 편에 서서 엄마를 챙겨주려고 하니 그나마 위안이 좀 되었습니다. 아마 남편마저 어머님처럼 그랬다면 오히려 마음이 많이 아팠을 테지만 그러지 않아서 정말 고마운 마음이 많이 들면서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우리 살만하잖아. 사실상 장모님 아니었으면 나 이렇게 잘 되지도 않았어. 나 한동안 백수일 때도 생활비도 도와주시고 그러면서도 단 한 번도 내색하지 않으셨지. 그런 거 보면서 나 진짜 우리 엄마처럼 잘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 엄마가 아무리 나한테 뭐라고 한들 장모님 생각하는 내 마음은 전혀 변함없으니까 당신 걱정하지 않아도 돼. 알겠지? 엄마가 해주신 거에 비해 남편이 해드리려고 하는 게 약소했지만 엄마는 그저 자식들에게 민폐가 된다면 미안해 했습니다. 충분히 우리 도움을 받아도 된다고 늘 얘기했지만 원체가 본인이 남에게 짐이 되는 걸 못 견뎌 하시는 분이었어요. 늙으면 몸이 고생이라던데 내가 왜 이런 병이 걸렸는지 자네랑 미니한테 정말 미안해. 면목 없어. 그저 건강을 잘 지켰어야 했는데. 그래도 내가 병원도 잘 다니고 재활도 잘할 거니까 내 걱정은 붙들어 매. 최대한 신경 쓰이지 않게 할게. 장모님, 저한텐 어머니나 마찬가지인데 뭘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 섭섭합니다. 그러니까 몸 생각만 하세요. 엄마가 아픈 건 마음이 아팠지만 남편의 진심을 알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 기쁜 마음도 한편엔 있었어요. 하지만 이 꼴을 그냥 보고만 계실 시어머니가 아니었고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가 오셔서 절 닥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갈 때가 너무 다르다고
시어머니는 그렇게 다른 분이셨습니다. 한순간도 시어머니가 싫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시어머니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알 수 있는 계기도 되었는데 시어머니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분이었어요. 네 엄마 아프다며? 이제야 우리 준홍이가 빛을 보려고 하는데 너네 엄마가 걸림돌이 되면 되겠니? 요양원에 들어가시던지 하라고 해라. 너 자꾸 친정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준홍이 다 힘겹게 하는 거야. 그거 알고나 하는 거니? 어머님, 너무하시네요. 결혼 전에 저희 엄마가 그렇게 물질적인 지원 주셨을 땐 준홍 씨한테 친엄마처럼 모시라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요양원에 보시라니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만약 어머님이 아프다고 할 때 제가 그러면 어떻겠어요? 네가 그래도 우리 준홍이가 그렇게 하겠니? 이 친엄마를 버리겠어? 장모랑 시엄마랑은 이래서 다른 거야. 그리고 딸 자식 하나 시집 보내면서 당연히 여자 쪽에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나대고 있어? 아니요. 전 다르다고 생각 안 해요. 저희 엄마 아픈 거 가뜩이나 제 마음 이렇게 아픈데 어머님마저 제 마음 아프게 말아주세요. 네 마음 아프든 말든 준홍이가 신경 쓰게끔 하지 마. 솔직히 아프면 곱게 아플 것이지. 희귀병이 뭐야? 본인이 저희 엄마에게 도움받은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남편의 앞길을 망칠까봐 모진 소리를 내뱉는 어머님을 보니 그동안 제가 왜 시댁에 잘했나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허구한 날 남편에게 혹여나 엄마가 연락할까봐 늘 노심초사하셨습니다. 남편의 돈이 조금이라도 저희 엄마에게 쓰이는 것을 원치 않았거든요. 시어머님 전화 오셨는데 혹여나 조서방이 나 때문에 신경 쓸까봐 그거 걱정하시더라. 부모 마음이 다 그런 거지 뭐. 뭘 하시는데? 사위는 자식 아닌가? 엄마가 남한테 피해 끼치는 성격도 아닌데 진짜 너무하시네. 아픈 사람한테 전화까지 하다니. 그냥 아프면 택시 타고 병원 가거나 그러라고. 아들 바쁘니까 이제야 사업이 한참 확장 중이라 바쁜가 봐. 너도 괜히 그러니까 조서방한테 내 얘기 낱낱이 하지 마라. 괜한 걱정 만들라. 큰일하는 사람 그렇게 신경 쓰이게 하면 안 돼. 엄마가 우리한테 한 것을 생각해야지. 받을 줄만 알고. 하여튼 줄 줄은 모른다니까. 엄마 시어머니 말 흘려 들어요. 그리고 아프면 당장 전화해. 나랑 조서방이 언제든 모시고 병원 갈 테니까. 혹여나 나한테 미안해하면 나 진짜 화낼 거야. 가뜩이나 몸도 아픈데 제 시댁 눈치까지 봐야 하는 엄마를 보니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고 시어머니가 너무 얄미웠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점점 더 저희 엄마에게 심하게 대하시곤 했어요. 제 아이들에게도 병이든 아픈 할머니네 가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시어머니를 도무지 이해할 수도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아빠가 할머니네 가자고 하면 안 된다고 해야 돼. 왜냐면 아빠가 힘들게 고생하는데 할머니네까지 왔다 갔다 하면 힘이 들어서 우리 유빈이랑 유주를 놀아줄 수가 없거든. 아, 대신 할머니네는 와도 된단다. 할머니는 아빠를 쉬게 하니까. 아, 그럼 외할머니네 가면 아빠가 힘드니까 안 된다는 거지? 알겠어. 아빠가 힘들면 우리랑 안 놀아주니까 안 가야겠다.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애들한테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죠. 그런 말씀 삼가 주셨으면 좋겠네요. 내가 뭐 틀린 말 했냐? 내가 그때도 말했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거 삼가라. 네 남편 큰일 할 사람이야. 그러니까 행동 조심해. 아, 엄마, 그만 좀 해요. 애들한테 할 말이 있는 거지. 그리고 장모님 내 엄마나 마찬가지니까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엄마가 그렇게 행동하면 내가 유빈 엄마 얼굴을 어떻게 봐?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다 내놓으신 분이 장모님이신데, 아, 그만하세요. 예, 너 나한테 고마워할 거야. 지금이야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다고 하지? 병원비 몇 백씩 나와봐라. 얼마나 그렇니? 서운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엄마가 많이 아프시니 시어머니와 싸울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힘들게 병원을 오가시며 재활에 힘을 썼지만 계속되는 병의 진행을 늦추기란 힘들었어요. 결국엔 계속되는 근육 떨림으로 힘들게 되었고 나이가 있으시고 병의 진행이 꽤 된 상태에서 알게 돼서 그런지 엄마는 남들보다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아유, 그냥 요양원에 들어갈까봐. 너희가 우리 집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들고 네가 반찬에다 나르는 것도 힘들잖니. 아니야, 전혀 안 힘들어. 집에서 노는데 뭐. 우리 반찬하면서 엄마네 같이 하는 건데 뭐가 힘들어. 그런 말 마셔요. 병이 점점 더 진행되고 아주 힘들어. 무엇보다 너희한테 민폐 끼치는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해 죽겠어. 주소방도 힘들어하지? 전혀. 주소방은 오히려 바빠서 자주 못 오는 거에 대해 마음 쓰여하지. 알잖아. 주소방 엄마 끔찍해 하는 거. 몸도 안 좋으신데 자꾸 저희 눈치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 부분에서 시어머니가 엄마에게 눈치를 준 것도 크게 한몫하셨죠. 그리고 결국 엄마는 그 흔한 숟가락 드는 것조차 힘들어하셔 저희 집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겐 굳이 말하려 하지 않았지만 아이들 때문에 엄마가 집에 와 계신 걸 알게 된 시어머니였고 그때부터 더욱더 시어머니는 미쳐 날뛰기 시작했어요. 사돈, 저 왔습니다. 제가 사돈이 여기 와 있단 소리 듣고 얼마나 기가 차던지. 아니, 양심이 있으셔야죠. 솔직히 요양원이나 이런 데 가서 있을 것이지. 이게 여러 사람 피해 끼치고 뭐 하는 짓입니까? 이래서 아들이 있어야 한다니까. 어디 빌붙을 데가 없어서 결혼하고 가정 꾸린 딸네 집에 와서 민폐를 끼쳐요? 사이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요? 나 원참. 아이고, 사돈, 오셨어요? 제가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왔는데 사돈이 언제나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네요. 파키슨병이 내가 뭐 문제가 있는 병이라던데. 사돈이 그래서 사리분별 구분을 못하나 봐요. 당장 요양원으로 가세요. 우리 아들이 집에 와서 편히 쉬어야지. 불편해서 다리나 뻗겠습니까? 제 말 알아들으셨으리라 생각하고 그만 얘기할게요. 부엌에서 어머님께 차 대접을 하려고 물을 올리고 있는데 저런 말소리가 들려오니 제가 정신을 놓아버린 것만 같았어요.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엄마가 도와주고 이 집이며 사업이며 다 뒷바라지해줄 땐 아무 소리 안 하시더니 이제 와서 요양원에 가라고요? 어머니 하시던 거 그대로 제가 할게요. 나중에 어머님 아프시면 요양원에 보내드릴 테니 그러셔요. 그리고 엄마 요양원 가는 순간 저 유빈 아빠랑 이혼할 거니까 그리 아세요.
그리고 이제 가주세요. 뭐야? 너 지금 시애미 앞에서 뭐라는 거야? 네가 준홍이 아니면 이렇게 살 수나 있어? 다 준홍이가 벌어먹이는 거구만. 지가 어디서 나한테 큰 소리를? 너 남편 잘 만나서 뜨신 밥 먹으니 헛소리나 뱉는 거니? 사돈, 참 잘 가르쳐수다. 예, 그만해. 아이고, 사돈. 다 제가 염치 없이 여기에 와 있어서 문제가 생겼네요. 하루빨리 나가겠습니다. 엄마가 왜 나가? 이 집 엄연히 엄마가 해준 집이고 엄마 돈인데 막말로 명의만 내 명의지 엄마 집이나 다름없다고. 집 할 때 땡전 한 푼 보태준 적 없으신 분이 왜 나가라 마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당장 돌아가 주세요. 그리고 다신 오지 마세요. 저 역시 그날 실성을 하여 시어머니에게 막 퍼부었어요.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퍼붓다 보니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제 화를 주체할 수 없이 막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으셨는지 곧장 집을 나서 남편에게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남편과 전 한바탕 싸우게 되었고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속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도 엄마인데 엄마한테 그렇게 퍼붓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장모님한테 나도 최대한 잘하려고 하는데 당신도 우리 엄마한테 좀 그러지 마. 아무리 해준 거 없으신 분이지만 내 엄마기도 하잖아. 당신이 먼저 사과드려.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퍼붓는데 내가 눈이 돌지 않더라? 따지고 보면 이 집 엄마 집이나 마찬가지인데 나가라잖아. 나도 모르겠다. 왜 이렇게까지 싸우는지. 그래도 어른이니까 당신이 좀 참아. 나도 엄마한테 잘 얘기할게. 무조건적으로 내 편인 줄 알았던 남편이었지만 막상 본인 엄마 일이기도 하니 저를 나무라였어요. 얼마나 섭섭하던지.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그래도 어른이니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겠다 싶었어요.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그래도 이러는 건 좀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손 내밀자 역시나 싶었던지 더욱더 기세등등했어요. 내가 우리 준홍이 봐서 참는 거야. 지금 우리 아들이 널 얼마나 등 따시게 해주니? 능력도 없는 게 남편 잘 만나서 호강하면은 시댁에 잘할 생각을 해야지. 그저 지 친정만 생각하고. 아주 내가 속상해 죽겠다. 그래도 이렇게 와서 지 주제를 알고 죄송하다고 하니까 내가 넘어가는 거야. 알겠니? 앞으로 주제 파악 잘하고 사돈 요양원 보내라. 제가 어머님한테 큰 소리 친 건 죄송하지만 엄만 절대 요양원에 못 보내요. 얼마나 외로우시겠어요. 그러니 이해해 주세요. 그럼 계속 준홍이가 그 꼴을 파야 한다는 거야? 애들 정서에도 그렇고 집에 아픈 사람 있으면 가정이 파괴되는 거야. 어쩜 그렇게 넌 네 생각밖에 안 하니? 니네 엄마랑 너랑 보면 엄청 이기적이야. 차라리 둘이 나가서 살던지. 에휴. 시어머니의 막말에도 꾹 참았습니다. 일단은 먼저 사과하자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다툼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가 죄송하다고 하자 더 기세등등해졌고 본인도 아프기 전에 얼른 건강검진을 해야 한다며 설치셨죠. 유빈 아빠 회사에서 복지로 나오는 검진이나 하러 가야지. 너네 엄마처럼 자식들한테 민폐 끼칠 수 있니? 내 건강은 내가 챙겨야 하는 거야. 너도 알아둬라. 유빈이랑 유주한테 절대 걸림돌 되면 안 되는 거야.
알겠니? 이게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지. 네, 어머님 어련하시겠어요. 건강 잘 챙기시고 오래오래 사셨으면 하네요. 어머님이 그렇게 말하던 건강 잘 지키셔야죠. 두고 봐라. 난 우리 준홍이가 이렇게 성공했으니 그 효도 다 받고 죽을 거야. 이대로 가긴 아깝잖니. 준홍이도 부모가 나 말고 또 누가 있어? 아마 나한테 엄청 잘할 거야. 그러니까 네가 마누라로서, 며느리로서 나한테 잘해야 한다. 어머님의 모든 말들이 다 고깝게 들렸지만 꾹꾹 참아내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참지 못하는 사건이 생기게 되었는데 시어머니인 제가 시장을 보러 간 사이 저희 집에 와서 저희 엄마에게 압박을 하며 으름장을 내놓으신 겁니다. 가뜩이나 요즘 더 몸이 안 좋아 거동조차 불편해지신 엄마를 닥달하며 우라통이 터지게도 기어코 엄마에게 큰 상처를 주고만 시어머니였어요. 엄마는 시어머니에게 그 모진 서름을 당해가며 병마와 싸우다 돌아가시게 되었고, 엄마의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의 주책이 빛을 발하게 되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정말 눈물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았는지 화가 나서 말이죠. 자, 이것 좀 봐라. 너희한테도 보여줘야 할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가져왔다. 여기 니네 엄마 친필각서야. 잘 보렴. 끝까지 요양원 안 가시다 돌아가신 게 내가 어이가 없지만 그래도 질질 끌지 않고 바로 돌아가셔서 어찌 보면 다행인 거야. 준홍이 나한테 고마워해라. 너 그 꼴 안 보게 된 것도 다 내 덕이니까. 어쩜 그래도 지게 목숨인지. 그래도 지금은 다행인 거지. 하다하다 저희 엄마한테 이런 것까지 받아내셨어요? 어머님 정말 사람 같지가 않네요. 본인도 늙어가는 처지에 어쩜 그렇게 몰아붙일 수가 있어요? 저희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그러시냐고요. 어머님은 언제까지 건강할 줄 아세요? 정말 너무한다고 오래도록 생각했지만 이건 진짜 참을 수 없이 화가 나네요. 어머님 진짜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저희 엄마 눈 감는 그 순간까지 어머님 때문에 저희 눈치 봤을 거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려오네요. 어머님 다신 보고 싶지 않아요. 내가 뭘 잘못했어? 돌아가시기 전에 나랑 그렇게 요양원 가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래도 요양원에 가지 않고 기어이 집에서 돌아가신 게 내가 더 어이가 없어. 알아? 그래도 다행인 건 준홍이가 더 이상 그 꼴 보지 않아도 되니 다행이지 싶지만 나도 니네 엄마 때문에 엄청 화났던 사람이야. 아프려면 곱게 아프지. 왜 애들 힘들게 하고 그러는지. 하여튼 눈치 없다니까. 희귀병 걸려 몸도 못 가누는 엄마께 억지로 지장각서 받아온 정신나간 시어머니였고 그 각서 내용을 보고 어이가 없었어요. 사위에게 신세 안 지겠습니다, 장모. 이 내용을 보니 엄마가 얼마나 수치스러웠을지 눈물이 나면서 화가 주체할 수 없이 났습니다. 물론 병세가 더욱 악화되어 돌아가신 거겠지만 시어머니가 달달 볶은 것도 한몫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가뜩이나 면역력이 약해져 있는 엄마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치명적이었거든요. 저에게 말도 못했을 생각을 하니 화가 났고 저 하나 키워 시어머니에게 이런 꼴을 당하고 돌아가셨을 거라고 생각하니 시어머니를 절대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때부터 반전이 일어났어요. 남편이 보란듯이 각서를 펼친 순간 장례식에 온 시댁이 하얗게 질려 땅을 치게 되었죠.
시어머니와 이모들은 그걸 보고 놀랬고, 특히 어머님이 갑작스레 남편이 각서를 펼치며 얘기한 순간 토를 한 것이었어요. 엄마, 진짜 지긋지긋하네요. 이런 각서까지. 엄마 말이라면 엄마도 그래야겠어요. 얼마 전 건강검진 받고 나서 결과물 우리 회사로 받았잖아. 그거 내가 열어보니까 엄마 췌장암 의심이었는데 몰랐나 봐. 재검 떴어요. 어떻게 말할까 고민했는데 엄마 행동을 보아하니 단순하게 엄마도 그냥 요양원 가서 쉬다가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안 그런가요? 내가 나중에 장모님 얼굴을 어떻게 봐?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우리 장모님 덕분이었는데 양심이 있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내가 췌장암이라고? 아니, 그럴 리가 없잖아. 이렇게 건강하고 증상 하나 없었는데 내가 왜 췌장암이야? 원래 췌장암이 증상이 없대요. 장모님한테 하신 것처럼 엄마도 내 앞길 방해하지 말고 알아서 요양원 가주세요. 그렇게나 고생하는 거 싫다고 했으니까 엄마 말 지키세요. 나도 고생스럽게 엄마 병간호 하고 싶지 않네요. 아셨죠? 남편이 하는 말들은 놀라웠어요. 얼마 전 건강검진 후 어머님은 췌장암이 의심된다는 전문의의 소견을 받으셨고, 남편은 이 얘기를 어떻게 시어머니에게 전할까 하다가 시어머니의 태도를 보고 남편 또한 한 점 안타까움 없이 이렇게 쓴소리를 내뱉은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하는 소리를 믿지 못해 병원에 가서 췌장 검사를 본격적으로 제대로 했고, 결과는 역시 췌장암이었어요. 본인이 아프다고 하자 저에게 우는 소리를 하며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시어머니를 보니 기가 찰 뿐이었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을 저렇게 뒷바라지하고 결국 얻은 게 췌장암이라니. 나 참 불쌍하지 않니? 나 이제 어쩜 좋아. 어쩌긴요, 어머님. 요양원 들어가셔야죠. 제가 공기 좋고 물 좋은 요양원 알아볼 테니 치료하시면서 거기서 쉬면 되겠어요. 뭐라고? 내가 요양원에 왜 가? 너희가 날 모셔야지. 나한테 아들이 준홍이 말고 또 누가 있니? 나 외면할 거냐? 너네 엄마도 니네 집에서 돌아가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나도 너네가 모셔야 할 거 아니니? 어디서 요양원에 가라고 해? 엄마가 장모님한테 했던 걸 생각해 봐요. 나 유빈 엄마 보기 미안해 죽겠어. 엄마가 그렇게 노래 부르던 요양원 가셔요. 이 사람도 나 뒷바라지하고 애들 케어하려 엄마 신경 못 써주니까 차라리 그게 낫겠어. 저희가 자주 갈 테니 너무 걱정 말고요. 내가 왜 요양원에 가? 자식이 이렇게 살아 숨쉬는데 절대 못 간다. 억울해서 못 가니 그리 알아. 날 모셔야 할 거야. 저희 엄마 보곤 요양원에 가야 한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어머님이었지만 본인은 절대 요양원에 가지 못한다며 소리를 치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어찌나 우스운지. 아프신 분이었지만 그 욕심과 말도 안 되는 말에 절대 모시기 싫어졌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여러 차례 수술과 항암을 하였지만 말도 못하게 노쇠해지셨고 본인이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요양원에 가게 되었답니다. 울면서 저희 집에 오고 싶어 하셨지만 시어머니에게 수치스러운 꼴을 당했던 엄마 얼굴을 떠올리니 절대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다행인 건 남편 또한 장모님에게 절대적으로 미안하다며 본인 엄마를 데려올 수 없다고 도움을 주었어요.
내가 잘못했어. 나 여기 있기 싫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제 너네 옆에서 있다가 가고 싶어. 그러니까 나 좀 데리고 가다오. 이제 곧 갈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그래. 내 말 듣고 제발 나 좀 챙겨줘라. 제발. 아니요. 저 어머님 못 모셔요. 어머님도 자식들 앞날 괜히 힘들게 하지 마세요. 여기서 밥도 주고 재활도 해주고 병원도 모시고 가지고 1대1로다가 케어를 잘해주는데 왜 그러세요? 어머님이 했던 말들 다 지키시고 자식한테 기대지 마세요. 이 못된 것. 너네가 가만 안 둘 거야. 네가 우리 준홍이 꼬여내서 나 못 모시게 한 거지? 우리 준홍이가 그럴 리 없잖아. 엄마, 내 생각도 마찬가지야. 이 사람한테 내가 깸당할 사람이야? 죄송한데 그냥 요양원 계세요. 이게 나을 거야. 어떻게 엄마한테 네가 이래?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아무리 엄마가 잘못한다 한들 이러는 거 아니다. 어머님이 누누이 말씀하셨잖아요. 자식 앞길에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고. 요양원에 가야 한다고 늘 그렇게 말씀하신 거 저희가 이행시켜 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엄망도 미워도 마세요. 다 어머님 입에서 나온 소리 지켜드리는 거니까. 어머님은 그렇게 저희 집에 오시고 싶어 했지만 끝까지 저희 집에 모시지 않았습니다. 사람인지라 약해진 어머님의 모습을 보니 사실 마음이 좋지 않았지만 저희 엄마의 서름을 생각하면 참 쉽사리 용서가 되지 않았죠. 그리고 그렇게 몇 달이 지났고 의사 선생님께서 시어머니가 앞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 얘기를 들으니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던 제 마음도 서서히 무너져 내리게 되었어요. 시어머니의 행동들이 용서가 되진 않지만 그래도 할 도리는 하자 싶었거든요. 혹시라도 이렇게 돌아가시면 제가 더 후회할 것 같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모셔오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냥 어머님 집에 모셔올까봐. 어머님이 하신 행동들이 솔직히 다 이해가 가는 건 아닌데 이렇게 하면 나중에 더 후회할 것 같아. 그래도 나 마음 편하고 싶어. 아무리 어머님이 밉다고 한들 나도 이제 좀 잊고 어머님 모실까봐. 내가 장모님한테 죄송해서 그래. 엄마가 안쓰럽지 않은 건 아닌데. 그래도 장모님은 그렇게 서름 받으셨잖아. 엄마도 아마 내가 이렇게 하는 걸 원하실 거야. 난 괜찮으니까 나한테 미안해서 그런 거라면 자기도 마음 돌려줘. 정말 고맙다. 그리고 평생 미안해. 장모님, 병세가 악화되신 건 맞지만 솔직히 우리 엄마도 한몫한 것 같거든. 그렇게 정말 노쇠해진 어머님을 모시고 집에 결국 오게 되었어요. 아프신 분이라 그런지 예전에 기량도 없어지셨고 그래도 집에 와서 좋으신지 많이 웃으셨습니다. 어떤 날은 괜찮기도 하셨고 어떤 날은 매우 아파하시기도 하셨지만 그래도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한결 마음은 편안했어요. 어머님이 밉다는 이유로 우리 엄마에게 그렇게 했다는 이유로 매번 미워만 했는데 막상 손을 내밀고 나니 오히려 제 마음이 더 좋기도 했답니다. 이래서 마음 불편하게 살지 말자라고 깨달았죠. 예, 미안하다. 참 사람 앞일 모르는 건데 내가 사돈한테 너무 심했어. 너 마음 많이 아팠지? 용서해다오. 됐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들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괜찮으니까 그냥 어머님 몸 관리나 잘하시고 건강 챙기셔요. 갈 때가 되니까 사돈이 생각나면서 그렇게 미안할 수가 없어. 어찌나 속이 아팠을까 싶기도 하고. 나 원망했지? 이제 나도 곧 갈 것 같은데 나 미웠던 거 털어버리고 혹시라도 요양원 보낸 거 후회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다. 미안했어. 그리고 너네 엄마한테도 사죄하마. 내가 참 그때 왜 그랬는지 미안하고 죄스럽고 그래. 그러니까 나 너무 미워하지 마. 미워하긴요. 이제 그런 감정 없어요. 어머님도 그러니까 그런 생각 마시고 헐헐 털어내고 이겨내세요. 아범 이제 승승장구하기 시작하는데 그거 못 보고 돌아가시면 아깝잖아요. 그러니 어머님 병에 지지 마시고 힘내세요. 아셨죠? 그렇게 딱 6개월을 같이 시간을 보내고 어머님도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참 죄송하더라고요. 끝까지 전 어머님께 죄송하다는 소리를 절대 하지 않았거든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니 미운 원망도 마음도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좀 더 일찍 모셔올 걸 그랬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죄책감이 절 괴롭혔어요. 그래도 마지막에 어머님이 모든 걸 허물어 주신 것 같아 그나마 위로가 되었습니다. 남편 또한 절대 죄책감 가지지 말라고 해주며 오히려 위로해 주더라고요. 시어머님이 밉지만 또 죄송하고 절대 보고 싶지 않을 것 같았는데 이 글을 쓰고 나니 모습이 아련해지면서 보고 싶기도 하네요. 어머님과 사이가 안 좋은 나날이 있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어머님을 집에 모셔오길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좀 더 잘할 걸이라는 후회도 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글을 쓰면서 앞으로의 내 인생 후회로 채우지 말고 더 즐겁게 살아가자라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뿐인 인생 후회로 얼룩진 삶보다 즐거운 삶으로 채우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만 글을 마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